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마침내 최하위가 바뀌었습니다. 강등권 구도가 또 한 번 요동을 쳤고요. 울산 연패를 2경기만에 끊고 다시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파이널 A를 향한 중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요. 3위부터 8위까지 승점차가 단 4점입니다. 좋습니다. 네. 비수적 치열하게 전개된 24라운드 리뷰 볼만찬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울산 제주전 울산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내 사전에 3연패는 없다. 네,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2연패 뒤에 제주를 꺾으면서 빠르게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포항과의 거리도 유지했다는 점에서 아주 귀중한 승리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 제주는 연속 무승이 9경기로 늘어났습니다. 무패패, 무패패, 무패패 흐름이고요. 순위도 9위까지 떨어지면서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라인업부터 보면 울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공미 이동경의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유럽에서 1년 반 동안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하고 돌아와서 멘탈적으로나 경기 감각적으로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할까 궁금했는데요. 복귀 후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그야말로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경이 유럽 진출 전에 마지막으로 울산에서 골을 넣은 게 2021년 11월 제주와의 홈경기였는데요. 공교롭게도 복귀골도 제주와 홈경기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동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울산은 초반에 제주의 거센 압박에 직면을 했습니다. 제주는 작정하고 강하게 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전반에만 4명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강하게 나올 때는 흔들릴 법도 한데 울산은 힘싸움에서 일단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틈틈이 그 득점 기회를 엿봤고요. 결국 29분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동경의 프리킥을 김민혁이 울산 데뷔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제주 수비진의 오프사이드 트랩이 실패로 돌아간 여파가 컸지만 이동경의 킥 역시 날카로웠습니다. 이동경은 당연히 키플레이어로 꼽아야 될 것 같은데요. 5분 뒤인 34분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내준 공을 이명재가 다시 옆으로 내줬고 이것을 그냥 논스톱 왼발 감차로 예술입니다. 진짜로 잘 찼어요. 네, 공을 골문 우측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야말로 원더골이고요. 최근 울산 경기를 보면 박호가 그날인 경우에는 울산 역시도 좋은 플레이를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좀 부진한 날이 많았는데요. 이동경은 내가 왼발 박호다. 아니 내가 바로 이동경이다라는 것을 팬들에게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독결이. 네, 돌아보면 울산은 지난 2경기에서 연패할 때 연계 플레이도 좋지 않고 압박 그리고 강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역시도 좀 후반에 고전했는데요. 결국은 이동경의 전반 활약으로 인해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울산은 후반 9분 만에 김주공에게 추격골을 허용하면서 동점 위기를 맞았지만 결국은 제주의 후반에 13개의 슛을 허용하고도 추가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제주는 참 답답합니다. 압박, 파이팅 더 크게 봤을 땐 경기력 자체가 9경기 연속 못 이길 정도는 맞아요. 네, 아니라는 좀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데도 결국은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지금 좀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단했던 3백이 최근에 좀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부진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포항 전북전입니다. 포항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김상식, 김두현에 이어서 페트레스쿠까지 제압을 했습니다. 네. 올 시즌 전북전 3전승. 포항이 홈에서 제주 전북을 연파하면서 2위를 굳게 지켰습니다. 이제 3위와의 승점차 7점에 달합니다. 반면 전북은 무패 행진이 4경기에서 마감됐고요. 페트레스쿠 감독 부임 후 치른 원정에서는 아직 3경기 때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포항 지난 제주전과 비교해서 중앙 한 자리만이 바뀌었습니다. 김진호 대신에 한찬이가 돌아왔고요. 전북은 측면이 확 바뀌었어요. 좌우 풀백에 최철순, 구자룡이 섰고 좌우 날개에 송민규, 한교원이 들어왔습니다. 홍정우가 오랜만에 선발 명단에 투입이 됐고요. 전반 완벽히 포항의 페이스였습니다. 점유율 62대 38, 슈팅수 6대2, 유효 슈팅수 3대0, 포항의 압승이었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전북의 불안한 측면을 적극 공략한 게 통했는데요. 특히 왼쪽으로 구자룡, 한교원 라인을 적극 공략한 게 통했습니다. 볼을 뺏자마자 빠르게 역습에 나섰고요. 수비 시에는 과감한 압박으로 중앙에 있는 보아탱의 미스를 여러 차례 이끌어냈습니다. 포항 공격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고영준이 있었습니다. 고영준이 카운터 상황에서 발빠른
움직임으로 포항의 공격을 이끌었고요. 팀 내 최다인 3번의 슈팅을 날렸고 드리블도 양팀 최다인 2번에 성공시켰습니다. 역시 고영준이 수비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줄 때 포항 공격이 살거든요. 이날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골도 고영준의 발끝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34분이었죠. 고영준이 아크 정면에서 멋진 가마차기를 때렸고 이게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이를 잡은 한찬이가 재차 밀어 넣었고 김정은 골키퍼의 실수가 겹치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포항 입장에서는 단 한 골 차의 리드가 좀 아쉬웠던 전반이었는데 후반 이른 시간 결국 동점골을 내줍니다. 전북이 측면 변화를 통해서 기여를 올렸고 후반 1분이었죠. 교체 투입된 문선민이 원맨쇼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포항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후반은 전북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데 후반 슈팅수 전북이 7대5, 유효 슈팅수 5대3으로 앞섰어요. 네. 하지만 마무리에서 좀 아쉬움을 겪었고 포항의 막판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교체 투입된 이호재가 막판 정태욱의 클리어링 미스를 놓치지 않고 결승골을 만들어냅니다. 이호재 올 시즌 6골 중에 4골이 결승골 혹은 극적인 동점골이거든요. 포항은 체력 부담에도 7월을 성공적으로 넘기면서 2위를 지키는 모습이고요. 전북은 확실히 좌우 풀백의 공백이 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페트레스쿠식 축구가 측면을 강조하는 만큼 이 차이가 두드러졌고 측면 체력적으로도 아쉬움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중요한 순간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22일에 열린 수원FC와 광주의 경기는 광주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광주가 수원FC를 꺾고 7월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광주 올 시즌 수원FC전 3전 전승에 성공을 했고요. 광주 이날 승리로 단숨에 5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수원FC 무승 행진이 9경기로 늘어나면서 강등의 위기가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라인업을 보면 수원FC는 플랜 A로 자리 잡은 4-3-3 카드를 꺼냈어요. 이승우를 미드필더에 둔 것이 그리고 라스가 명단에 제외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광주는 엄지성, 이순민, 안영규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고요. 허율이 이희균과 함께 최전방에 섰습니다. 경기는 팽팽한 양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슈팅수 이날 14대 14로 같았어요. 다른 지표도 큰 차이가 없었고요. 빗속 대혈투, 승부를 가른 것은 기동력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봤거든요. 후반 45분까지 압박을 하면서 승리를 하려던 광주의 의지가 만들어낸 승리가 아닌가라는 한줄평을 하고 싶은데요. 이정효 감독이 경기 후에 선수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울컥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실 이날 수협이 광주의 플레이에 대응을 해서 수비진으로 진을 잘 치고 막았거든요. 덤비기보다는 뒤에서 진을 치면서 상대가 풀어나오는 것을 잘 막았는데 딱 한 가지 두현석의 원더골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반 43분이었죠. 두현석의 발등에 제대로 얹혀진 발리골 하나가 이날 승부를 갈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하메스를 연상케 하는 그런 멋진 골이었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네. 네. KUM으로 두현석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인가? 네. 두현석 지난 포항전에서도 멋진 중거리 슛으로 득점에 성공했는데 새로운 원더골 제조기라는 수식을 얻고 있잖아요. 이날 두현석은 공수에 걸쳐 맹활약을 펼치면서 광주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광주는 진짜 매력적인 팀인 게 카운터 상황에서 주변의 지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공간 사이사이에 포지션 체인지나 수적 우위로 풀어나가는 것도 너무 독특하고 좋은데 이 날씨가 덥고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이 공수를 잘 잡고 있거든요. 지금 4경기 무승이 이날 승리로 4경기 무패로 바뀌면서 순위도 아체권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정효 매직은 계속되는 모습이고요. 반면 수원FC 큰 위기입니다. 물론 이날 경기 나쁘지는 않았어요. 사실 지난 전북전도 경기 자체는 좋았거든요. 그렇죠. 고메스가 자리 잡으면서 포백이 안정감을 찾으면서 형세 자체가 잘 유지되는 모습인데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2경기 연속 무득점인데 밸런스적으로도 다소 리스크를 좀 두더라도 공격적으로 나서던 이전의 형태가 수원FC였잖아요. 그게 좀 사라지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전체적으로 생기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승우의 컨디션이 괜찮고 데뷔전을 치렀던 바우테르 선의 가능성이 보였다는 게 이날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수원FC는 다음 수원전이 4생 결단의 매치업이 됐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서울 인천전 인천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잠시 시계를 지난 2월 25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상암에서 서울과 인천이 맞붙었고 서울이 2대1로 이겼는데요. 당시 점유율은 인천 61, 서울이 39. 인천이 주도하는 경기 양상에서 먼저 2골을 넣은 서울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이번 라운드에서 펼쳐진 경인 더비 혹은 인경 더비에서 닮은 듯 좀 닮지 않은 그런 양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볼 점유율이 낮은 팀이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점은 승리한 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천은 이날 점유율 37대 63으로 주도권을 내준 상태에서 전반 은포크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5달 간격으로 상암에서 열린 양팀의 경기는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인천 조성환 감독이 시즌 초에 제르소, 신진호 이런 선수들을 폭풍 영입하면서 추구하던 축구는 2월 서울전에서 보여준 축구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죠. 네, 전방 압박을 통해서 위에서 상대를 누르는 인천식 개겐
프레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새롭게 준비한 전술이 잘 먹혀들지 않았고 뭐 신진호 등이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좋은 성과를 낼 때 3백을 기반으로 한 선수비 후역습으로 돌아갔고 이게 최근 서울전 포함 3연승이란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조성환 감독 역시 경기 후에 작년과 같은 스타일로 경기를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천이 원하든 그리고 원치 않든 실리적인 축구로 돌아갔다면 아마도 서울은 원치 않게 어게인 2022를 실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닭공보다는 답공, 뭐 답답한 공격으로 대표되는 축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수원FC전 7골에 가려서 그렇지 최근에 멀티골도 없고 무득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익수 감독도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을 진하게 드러냈는데 이날도 돌아보면 몰아붙이는 타이밍에 선제골을 일단 내줬고요. 뭐 그렇다면 후반에 더 강하게 몰아붙였냐? 그것도 아닌 게 후반 점유율은 전반보다 낮았고 슈팅 수, 코너킥 숫자도 더 적었습니다. 상대의 밀집 수비 파해법으로 지난 강원전에 이어서 수비수 이한범을 문전으로 일찌감치 올리는 그래서 헤딩 떨구기를 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점도 고민케 하는 그런 대목이고요. 교체를 통한 변화도 여의치 않았는데 이날 벤치에 중미 성향의 선수만 3명 그리고 풀백만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안이 전반에 부상을 당했을 때는 윌리안을 대체할 윙 자원이 없었다는 점도 그러네.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KOM은 인천 골키퍼 김동헌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전반 초반에 어쨌든간 본인의 파울로 페널티를 내줬는데요. 나상호의 맞대 페널티를 선방을 했고 그 이후로도 상대의 높은 볼 그리고 뒷공간 침투를 적절히 차단을 했습니다. 자, 5번째 경기입니다. 이번 라운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멸망전 수원 강원 경기에 2대1로 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고요. 가장 재밌었고요. 가장 빨랐습니다. 네, 울산전 승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수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최하위에서 탈출했는데요. 지난 4월 9일 이 6라운드에서 최하위로 떨어진 이후 장장 105일 만입니다. 네, 지난해 최하위로 다이렉트 강등된 성남 케이스 보면 5라운드 때 최하위로 추락한 뒤에 벗어나지 못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반등이 어려운 건데 수원이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뭐 단순히 결과만 따내는 것도 아니고 최근 들어서 서서히 경기력 자체가 좋아지는 와중이었고 그게 결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전도 보면 점유율이 크게 높거나 뭐 그러지 않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중원입니다. 네, 중원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졌다고까지 말하고 싶은데요. 카츠키와 고승범, 네, K리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뭐 단신 중미듀오인데요.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한 명이 탈압박을 하면 옆에서 다른 선수가 공을 받아주고 서로 번갈아 볼 배급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이 선수들이 오랜 기간 호흡을 맞췄나 네, 그런 케미도 느껴집니다. 수원이 극도로 부진할 때 전문가들이 많이 한 얘기가 고승범이 안 살아난다. 그치. 네, 였습니다. 네. 그래서 고승범을 살리기 위해서 뒤에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도 배치를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해답은 그냥 카츠키였습니다. 네, 옆에 볼 잘 차는 선수를 붙였더니 고승범까지 살아났습니다. 이날 KOM으로 꼽겠습니다. 패스 성공률 96.2%, 네, 키패스 팀 내 1위, 공격 진영으로 향한 팀 패스 팀 내 2위, 인터셉트 팀 내 1위, 피파울 팀 내 1위. 네, 공수에 걸쳐서 완벽한 빡투빡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결정적인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네, 수원이 전반 22분 2004년생이죠. 김주찬의 환상적인 가마차기 슛 정말 멋졌습니다. 넣었다면 원더골이에요. 네, 선제골을 넣었고요. 뭐 김주찬은 지난 울산전에서 K리그 데뷔골 넣고 2경기 연속골 넣으면서 확실히 기세를 탔습니다. 정상빈, 오영규 다음은 이제 김주찬이다.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전반 40분 이제 모처럼 투입된 강원 미드필더 서민우가 기습적인 동점골을 넣으면서 일단 전반은 1대1로 마감을 합니다. 여기서 고승범이 영웅처럼 등장을 하는데요. 후반 15분 완벽한 패스워크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이기재를 시작으로 카츠키, 고승범, 전진우, 다시 이기재, 그리고 다시 전진우 막힘없이 패스가 연결이 됐고
변진우가 박스 안 왼쪽에서 유려한 턴으로 상대를 따돌린 다음에 고승범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것을 고승범이 침착하게 득점을 했는데요. 고승범은 지난 대전전에 이어서 최근 원정 2경기 연속골입니다. 어려운 원정에서 득점으로 팀 반등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울산전에서 밀리치 골을 또 도왔었거든요. 네. 7월 이전까지는 공격 포인트가 단 하나도 없었는데 최근 4경기에서 벌써 3포인트입니다. 7월 이달의 선수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수원은 경기 전에 살짝 스텝이 꼬였죠. 뮬리치가 워밍업 도중에 부상을 당한 건데요. 최근 3경기 연속 골을 넣은 절정의 기량을 뽐내는 공격수가 부상을 당하면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수원은 최근 기세와 경기력으로 강원을 눌렀습니다. 강원 역시 이날 뭐 승점을 따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골을 내준 뒤에 빠른 템포의 공격으로 수원을 계속해서 당황케 했는데요. 외국인 선수들이 거의 한 번씩 돌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골문을 살짝 벗어난 야고의 슛은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가브리엘은 정말 그 박스 부근에서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득점이 취소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추가 시간에 누적 경고로 퇴장당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강원은 결과적으로 14경기 연속 무승, 9단 연속 무승 타이인데요. 3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될 듯 그쵸. 안 되고 있는데요. 윤정 감독은 아마도 수원의 케이스를 보면서 어떻게든 1승만 빨리 따내기를 간절하게 바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대전과 대구전이요. 대전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대전이 6경기 무승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홈 무승도 6경기 만에 탈출했더라고요. 이날 승리로 순위도 6위까지 666이네요. 네, 뛰어 올랐습니다. 대구는 3경기째 승리하지 못하면서 7위로 내려섰고요. 라인업부터 보면요. 대전은 큰 폭의 변화를 택했습니다. 구택과 유광현을 투톱으로 한 3-5-2 카드를 꺼냈고요. 서영재와 마사가 미드필드진에 나섰고 이문수가 3백의 중앙에 포진을 했습니다. 대구는 세징야와 바셀로스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고요. 홍철 자리에 장성원이 나선 게 눈에 띄었습니다. 대전의 변화가 멋지게 맞아 떨어진 경기였습니다. 앞선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던 대전은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 힘으로 좀 누르기 위해 영입한 구택을 내세웠거든요. 프리뷰에서도 제가 구택 영입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힘이 좋은 구택을 투톱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입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이민성 감독이 지난 4-2-3-1에서 3-5-2로 대대적인 전형의 변화를 꾀하면서 변화를 줬는데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다. 구택이 확실히 앞에서 버텨주고 싸워주고 연결해주다 보니까 그만큼 유광현과 특히 이선이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고요. 그 수혜를 톡톡히 본 게 누구였냐? 배준호였습니다. 배준호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이라고 할 정도로 두드러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날 후반 17번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로 K리그1 데뷔골이자 이날 결승골을 폭발시켰습니다. 당연히 KUM으로 가도록 해야겠죠. 배준호 이날 특유의 기술과 터치, 밸런스 보여줬는데 왜 유럽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준 플레이였습니다. 이날 득점뿐만 아니라 팀 내 가장 많은 2개의 키패스, 6개의 공격적 패스, 수비에서도 지상 경합을 모두 성공시켰고요. 획득도 12번으로 가장 많았더라고요. 수비도 안정적이었는데 이문수가 이날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전환 과정에서도 좋은 패스를 보내주는 등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전술적으로 대구의 사이드 플레이에 잘 대비한 모습이었고 최후의 보루인 이창근도 고비마다 선방쇼를 펼쳤습니다. 대전은 구택카드가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원톱, 투톱, 기술, 힘 다양한 옵션을 손에 넣으면서 공격 조합자기가 한층 더 여유로워진 모습입니다. 반면 최근 대구는 딸깍의 힘이 좀 떨어진 모습이에요. 특히 좀 전개 과정이 좀 아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날 대구 무려 40%의 점유율을 기록했더라고요. 너무 높았어요. 네. 30%로 승리하는 대구의 법칙이 깨질 수밖에 없었고요. 대구는 세징야가 2번의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이 스프린트 슈팅 장면이 무산된 게 두고두고 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대구는 최근 3경기에 3골밖에 못 넣은 마무리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24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관계로 저희는 주중 인터뷰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